심리학자는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를 대조적 사고 패턴으로 구분합니다. 논리에 입각한 표준 알고리즘 수렴적 사고는 다양한 문제풀이에 사용되는데요. 가령 의사들은 열이 있고 의식이 없는 것은 감염이나 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목까지 뻣뻣하다면 중추신경계의 감염인 뇌척수막염 관련 가능성을 판단하고 추가적 증거를 위해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합니다. 백혈구가 기준 이상이면 감염을 의심하고 감염원을 파악해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수렴적 증거로 선택지를 좁혀나가는 논리적 알고리즘의 예외 경우인 변칙 현상에 수렴적 사고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논리적 알고리즘으로 관찰을 설명할 수 없을 때에는 발산적 사고가 해결책입니다. 발산적 사고는 다양한 해결책을 탐색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사고 과정이나 방법을 말합니다. 종종 변칙 현상 앞에서 사고 과정을 수렴적 사고에 제한하는 사람은 변칙 사례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발산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변칙 현상을 새로운 선택지 발견 모험에 사용하는데요. 널리 퍼진 생각이나 표현에서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발산적 사고는 변칙 현상을 보고 새로운 틀을 찾아냅니다. 발산적 사고와 전두엽의 관계를 밝힌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는 발산적 사고를 검사하는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피험자는 한 세트의 카드를 받고 분류 원칙을 모른 채 하나씩 분류할 때마다 시험관의 반응으로부터 그 원칙을 추리해야 하는데요. 최초의 분류 원칙에 도달하는 것은 수렴적 사고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검사가 진행되면서 시험관은 분류 기준을 임의로 바꾸는데 가령 모양 기준을 색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피험자는 시험관의 반응에 따라 분류 전략을 바꿔야 하는데요. 이때 바뀐 기준을 추론하는 능력은 발산적 사고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두엽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간질 치료로 전두엽 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카드 분류 검사를 통과할 수 없었던 연구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전두엽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내분비계의 조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발산적 사고는 대뇌피질에서 다양한 의미 개념 연결망의 활성화를 요구하는데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신경 전달 물질인 카테콜아민류입니다. 뇌관의 일부인 뇌교 뉴런들이 대뇌피질에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카테콜아민류 물질을 공급하는데 이 뉴런의 활동은 전두엽에서 뇌교 신호에 의해 조절됩니다. 이렇게 전두엽이 뇌교 노르에피네프린계를 통제하므로 전두엽이 발산적 사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 과정에서 뇌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상이한 사고 모드를 활용합니다. 시스템 1은 빠른 사고, 시스템 2는 느린 사고라 불리는데요. 시스템 1은 직관적으로 결정하는 모든 사고 과정을 관할하며 신속하게 판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스템 2의 작동 전 시스템 1의 개입으로 오류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시스템 2는 시스템 1을 감시 통제하며 정확한 논리의 근거에 따라 추론 판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시스템 1의 작동 방식으로 휴리스틱이 있는데요. 이는 시스템 1을 가동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전략으로 어려운 질문에 불완전하더라도 신속하게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단순한 절차입니다. 시스템 1은 어려운 문제를 쉬운 문제로 대체하여 답을 신속하게 제시합니다. 가령 27 곱하기 33의 정확한 답인 891을 구하려면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므로 30 곱하기 30으로 대체하여 900이라는 근사값을 신속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급하게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10% 오차를 갖는 900이라는 답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900이라는 답을 얻기 위해 시스템 1을 가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숙달 여부에 따라 시스템 1을 가동하기도 시스템 2를 가동하기도 하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시스템 2를 가동하여 수행하던 것이 반복되다 보면 동일 동작을 시스템 1이 담당하게 되어 신속하고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시스템 2가 하던 일을 시스템 1이 담당하게 되면 뇌 속의 새로운 회로는 소규모 모듈로서 단일한 기능을 신속하게 수행하는 능력을 얻는데요. 이는 시냅스에서 반복되는 작업 수행이 단백질을 합성하여 효율적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안정화된 시냅스 구조를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경험이 형성하는 사고의 경로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공조로 사고와 판단에서 효율성과 융통성을 얻게 하여 생존에 최적화된 두뇌 작동을 만들어냅니다. 수렴과 발산은 대조적인 사고 패턴인데요. 수렴적 사고는 다양한 문제풀이에 동원됩니다. 가령 의사들은 열이 있고 의식이 없는 것은 감염이나 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목까지 뻣뻣하다면 뇌척수막염 관련성을 판단하고 뇌척수액 검사를 해서 백혈구가 기준 이상이면 감염을 의심해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수렴적 증거, 논리적 알고리즘의 예외인 변칙 현상을 두고 수렴적 사고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논리적 알고리즘으로 할 수 없을 때 발산적 사고가 해결책인데요. 이는 다양한 해결책을 탐색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사고 과정을 말합니다. 수렴적 사고라는 사람은 변칙 사례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발산적 사고라는 사람은 변칙 현상을 새로운 선택지 발견 모험에 사용해 다른 방향으로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변칙 현상을 통해 새로운 틀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는 발산적 사고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피험자는 분류 원칙을 모른 채 시험관에 반응해서 그 원칙을 추리해야 하는데요. 최초의 분류 원칙은 수렴적 사고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검사가 진행되면서 시험관이 분류 기준을 바꾸므로 피험자는 시험관의 반응에 따라 전략을 바꿔야 하는데요. 이때 바뀐 기준을 추론하는 능력이 발산적 사고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두엽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전두엽 절제술 연구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전두엽의 관련성은 내분비계의 조절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발산적 사고는 대뇌피질에서 다양한 의미 개념 연결망의 활성화를 요구하는데
이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바로 카테콜아민류입니다. 뇌교 뉴런들이 대뇌피질에 카테콜아민류를 공급하는데 이 뉴런의 활동은 전두엽에서 뇌교로의 신호에 의해 조절됩니다. 이렇게 전두엽이 뇌교 노르에피네프린계를 통제하므로 전두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 과정에서 뇌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활용하는데요. 이는 각각 빠른 사고와 느린 사고라 불립니다. 시스템 1은 직관적 결정으로 신속하게 판단하는 기능을 한다면 시스템 2는 시스템 1을 통제하며 논리적 근거에 따라 추론, 판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시스템 1의 작동 방식으로 휴리스틱이 있는데요. 이는 시스템 2를 가동하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전략으로 어려운 질문에 불완전하더라도 신속하게 답을 찾는 단순한 절차입니다. 시스템 1은 쉬운 문제로 대체하여 답을 신속하게 제시합니다. 가령 27 곱하기 33을 30 곱하기 30으로 대체하여 900이라는 근사값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급하게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오차를 갔더라도 빨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900이라는 답을 얻기 위해 시스템 2를 가동해야 하는데 이는 숙달 여부에 따른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스템 2를 가동했지만 반복되다 보면 그것을 시스템 1이 담당하게 되어 신속하고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뇌에 형성되는 새로운 회로는 소규모 모듈로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시냅스에서의 반복되는 수행이 단백질을 합성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냅스를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경험이 형성하는 사고의 경로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공조로 효율성과 융통성을 얻게 하여 생존에 최적화된 두뇌 작동을 만들어냅니다. 수렴과 발사는 대조적 사고 패턴인데요. 수렴적 사고는 다양한 문제풀이에 동원됩니다. 가령 의사들은 어떤 사람이 열이 있고 의식이 없는데 목까지 뻣뻣하다면 뇌 척수액 검사를 해서 백혈구가 기준 이상이면 감염을 의심하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변칙 현상이 생기면 수렴적 사고는 난관에 빠집니다. 이때 발산적 사고가 해결책인데요. 이는 다양한 해결책을 탐색하는 사고 과정을 말합니다. 발산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변칙 현상을 모험에 사용해 다른 방향으로의 가능성을 열어 새로운 틀을 찾아냅니다. 위스콘시 검사는 발산적 사고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피험자는 분류 원칙을 모른 채 원칙을 추리해야 하는데요. 시험관이 그 기준을 바꾸면 피험자는 다시 전략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때 바뀐 기준을 추론하는 능력이 발산적 사고와 직결되어 있으며 여기에 전두엽이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전두엽의 관련성은 내분비계의 조절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발산적 사고는 대뇌피질에서 연결망의 활성화를 요구하는데 이를 촉진하는 것이 바로 카테콜아민류입니다. 뇌교 뉴런들이 대뇌피질에 카테콜아민류를 공급하는데 바로 이것을 전두엽 뇌교 신호가 조절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두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 과정에서 우리 뇌가 활용하는 시스템 1은 직관적 결정으로 신속하게 판단하는 기능을 한다면 시스템 2는 시스템 2를 통제하며 추론, 판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시스템 1의 작동 방식으로 휴리스틱이 있는데요. 이는 에너지 절약 전략으로 불완전하더라도 신속하게 답을 찾는 단순한 절차입니다. 급하게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오차를 갔더라도 빨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시스템 2를 가동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시스템 1이 담당하게 되어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뇌에 형성되는 새로운 회로가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시냅스의 반복이 단백질을 합성하여 효율적인 시냅스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경험 사고 경로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공조로 생존에 최적화된 두뇌 작동을 만들어냅니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 주권의 구현이 목표였습니다. 이전에 프랑스는 소수의 귀족과 성직자 계급이 나머지 계급을 지배하고 부와 권리를 독점했는데요. 이후 등장한 국민 개념은 신분 중 가장 앞서는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고 국가는 국민의 안녕 추구를 최고의 기능이자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는 정치와 사회 제도를 변혁하려는 격렬한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혁명정부는 새로운 역법체계를 구상합니다. 기존 그레고리력의 종교적 봉건전 색채를 없앤다는 목적으로 혁명력을 제정한 것인데요. 1년은 12달로 3달 4계절로 나누었습니다. 그레고리력이 한 달은 30일이나 31일이지만 혁명력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반영해 모든 달을 30일로 했습니다. 또한 한 달을 10일씩 3주로 나누어 한 주 7일인 그레고리력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혁명력은 1년에 5일이 남게 되었는데 12월 30일과 1월 1일 사이 5일은 혁명절, 노동절, 선행절 등의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혁명력은 12년 동안 사용되었는데 국가회담이나 교역의 불편으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자 폐기되었습니다. 자유와 평등 정신의 프랑스 혁명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 사회의 여러 방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프랑스는 기존의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가장 크고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미터법의 제정이었습니다. 미터법은 길이나 너비는 미터, 부피는 리터, 무게는 킬로그램인 십진법 도량형 체계입니다. 혁명 이전 프랑스 전역에는 수십 개가 넘는 단위가 있었는데 정부는 효율적 세금 징수가 어려웠고 시민들 또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혁명정부는 시민을 위한 정치라는 명분으로 도량형을 통일하고자 했습니다. 혁명정부의 과학자들은 미터법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10진법으로 도량형을 통일했습니다. 12진법 의견도 있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장 편리하고 합리적인 10진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 논의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는데요.
정치적으로 수긍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 과학적으로도 일정하고 변동 가능성이 없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위도 45도에서 진자가 1초 동안 움직인 길이를 1m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진자의 움직임은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초를 먼저 정의해야 한다는 문제로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고심 끝에 찾은 단위의 기준은 지구였습니다. 1790년 탈레랑은 지구 둘레의 4천만분의 1을 1m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북극을 시작으로 파리, 적도를 통과해 남극을 지나는 큰 원을 4천만으로 나누어 1m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구의 둘레는 변하지 않는다는 당시 인식은 이 주장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했으며 공평한 척도해야 하는 기준을 지구의 크기로 구한다는 발상은 평등이라는 혁명 정신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천문학자들은 지구 좌우선의 길이를 측정하였고 지구 둘레의 4분의 1인 북극, 파리, 적도선을 1000만으로 나누어 1m로 정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국가 표준으로 공포되었고 19세기 초에는 나폴레옹에 의해 유럽 전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전에 프랑스는 소수의 귀족과 성직자 계급이 부와 권리를 독점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국민이 제일 앞서는 가치를 가지는 국가의 주인이 되었으며 국가는 국민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는 제도를 변혁하려는 격렬한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혁명 정부는 새로운 역법 체계를 구상했습니다. 종교적, 봉건적 색채를 없앨 목적으로 혁명력을 제정한 것인데요. 1년을 12달로 3달 4계절로 나누고 평등의 가치를 반영하여 모든 달을 30일로 했습니다. 또한 한 달을 10일씩 3주로 나누다 보니 1년에 5일이 남게 되었는데 이 5일을 혁명절, 노동절, 선행절 등의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혁명력은 12년 동안 사용되었는데 불편이 가중되어 곧 폐기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 사회 여러 방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프랑스는 기존 질서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미터법의 제정이었습니다. 미터법은 길이, 너비, 부피, 무게의 십진법을 사용한 도량형 체계입니다. 이전에는 수십 개가 넘는 단위가 사용되다 보니 정부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혁명 정부는 도량형을 통일하고자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미터법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십진법으로 도량형을 통일했는데요. 가장 편리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논의된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였는데요. 정치적으로 수긍할 만한 객관적 기준, 과학적으로도 일정하고 변동 가능성이 없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위도 45도의 진자를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진자의 움직임이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고심 끝에 찾은 단위의 기준은 지구였습니다. 탈레랑은 지구 둘레의 4천만분의 1을 1m로 제안했는데요. 북극, 파리, 적도, 남극을 지나는 큰 원을 4천만으로 나누어 1m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구 둘레는 변하지 않는다는 당시 인식은 과학적으로 이를 뒷받침했으며 공평한 척도해야 하는 기준을 지구 크기로 구한다는 발상은 평등혁명 정신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지구 좌우선의 길이를 측정하였고 북극, 파리, 적도선을 1000만으로 나누어 1m로 정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국가 표준으로 공포되었으며 19세기 초에는 유럽 전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국민이란 개념은 제일 앞서는 가치를 가지게 되었으며 국가는 국민의 안녕 추구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제도를 변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혁명 정부는 새로운 역법 체계인 혁명력을 제정했는데요. 1년을 12달로 3달 4계절로 모든 달은 30일로 했습니다. 또한 한 달을 10일씩 3주로 나누다 보니 1년에 5일이 남게 되어 이를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혁명력은 12년 동안 사용되다가 폐기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는 기존 질서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미터법의 제정이었습니다. 미터법은 십진법 도량형 체계인데요. 이전에는 수십 개가 넘는 단위가 있다 보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혁명 정부는 도량형을 통일하고자 했습니다. 미터법 준비위원회는 십진법으로 도량형을 통일했습니다. 다음으로 논의된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였는데 정치적으로 객관적인 기준, 과학적으로도 변동 가능성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위도 45도의 진자를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고심 끝에 찾은 기준은 지구였습니다. 탈레랑은 지구 둘레의 4천만분의 1을 1m로 제안했습니다. 지구 둘레에 대한 당시의 인식은 이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했으며 공평한 기준은 지구라는 발상이 평등 혁명 정신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북극, 파리, 적도선을 1000만으로 나누어 1m로 정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국가 표준으로 공포되었으며 19세기 초 유럽 전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형벌은 법률을 어긴 사람에게서 재화나 신체, 행복 추구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생명까지 빼앗는 것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위반자에게도 주는 행위입니다. 법규범위반에 대한 대표적인 사회적 대응으로 많은 법학자들은 형벌의 정당화 근거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형벌의 정당화 이론 중 응보주의 형벌론은 행위자의 그릇된 행위 그 자체가 형벌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합니다. 행위자의 행위가 그 행위의 정도에 알맞은 형벌을 받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를 행위자의 행위가 형벌의 응분을 갖는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응분 사실은 행위자가 타인에게 가한 행위인데요. 대부분의 응보론자들은 무지나 실수, 위급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행한 것에 대해서는 형벌의 응분이 없다고 여깁니다. 이는 형벌의 응분 근거를 행위자의 도덕적 악함으로 보기 때문인데
흔히 어떤 행위자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그릇된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바로 이 책임이 형벌의 응분을 근거짓는 것입니다. 책임이 응분의 근거라면 책임에 따라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화됩니다. 전통적 응보론에서는 처벌을 정당화하기 위해 시정적 정의를 내세우는데 정의로운 상태가 깨졌을 때 이를 회복시키는 것이 정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릇된 행동으로 정의가 파괴됐을 때 형벌이 파괴된 정의를 회복시킴으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합니다. 전통적 응보론자 플라톤은 범죄 전의 행위자는 인격적 균형과 안정 상태였지만 범죄로 인해 이 상태가 파괴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처벌은 이 죄를 해소함으로써 행위자의 인격을 정의로운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플라톤의 입장은 죄를 형이상학적 실체로 간주하고 행위자의 형벌고통으로 죄를 없앨 수 있다는 형이상학적 가정을 하고 있기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시정적 정의에 입각한 현대의 응보주의는 회복적 응보주의인데요.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평등하게 자기 욕구 억제 부담을 전제하는데 위반자는 이 부담을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형벌은 이 위반자에게 부담을 가해 부담의 잘못된 분배를 옳은 상태로 되돌림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 응보론과는 달리 형이상학적 가정에 의존하진 않았지만 시정적 정의 실현을 위반자 개인의 상태에 국한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그러다 보니 타인의 범죄로 인해 부당하게 고통받는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벌에 대한 정당화이론은 과거지향과 미래지향으로 나뉘는데요. 과거지향적 입장은 형벌의 정당성 근거를 위반 행위에서 찾으며 그 결과는 부수적으로 고려하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반면 미래지향적 입장은 그 근거를 미래의 결과에서 찾으려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공리주의 형벌론이 있습니다. 인간은 행복과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궁극적 가치라 하며 그 목적 실현 방법을 수단적 가치라고 합니다. 공리주의에서 다른 요소들이 같다면 인간의 목적이 되는 궁극적 가치 총량을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데요. 공리주의 형벌론은 공리의 원칙에 따라 형벌도 전체 가치 총량을 크게 할 때 정당화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전체 가치 증대, 곧 사회 전체의 이익 외에 도덕적 올바름의 근거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전통적 응보주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시정적 정의 이념에 따른 응보주의적 형벌도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형벌이 정말로 전체적으로 더 큰 가치를 산출할 수 있을까요? 사회의 존립과 안정은 사회 내 구성원과 집단이 더 많은 가치를 추구하는 기반이 되어 전체의 가치 총량을 크게 합니다. 그리고 형벌은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에 불가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형벌 제도가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특별 예방과 일반 예방이 있는데요. 특별 예방은 범죄자가 다시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일반 예방은 형벌이 다른 구성원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벌은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쳐 미래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사회 안정과 질서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형벌로 전체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부정의한 방식의 형벌도 허용해야 하며 오히려 부정의한 형벌을 가하지 않은 것이 도덕적으로 그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예방 본보기인 일벌백계 연자죄 집단 책임 물리기도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리주의 형벌과는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형벌을 받는 사람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정의에 어긋납니다. 형벌은 법률을 어긴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그 위반자에게도 주는 행위인데요. 이 지점에서 형벌의 정당화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응보주의 형벌론은 행위자의 그릇된 행위 그 자체가 형벌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행위자의 행위가 형벌을 받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를 형벌의 응분을 갖는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응분 사실은 행위자가 타인에게 가한 행위인데 무지, 실수, 위급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응분이 없다고 여깁니다. 이는 응분의 근거를 행위자의 도덕적 악함으로 보기 때문인데 악한 마음으로 그릇된 행위를 했을 때라야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바로 이 책임이 형벌의 응분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에 따른 행위자 처벌은 당연히 정당화됩니다. 전통적 응보론에서는 시정적 정의를 내세우는데 정의가 깨졌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형벌이 파괴된 정의를 회복시킴으로 정당화되는 것인데요. 플라톤은 범죄 전의 행위자는 인격적으로 균형 상태였지만 범죄로 인해 파괴되는 것이며 처벌은 그 인격을 정의로운 상태로 회복시켜 놓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플라톤의 입장은 죄를 형이상학적 실체로 볼 뿐 아니라 형벌이 죄를 없앨 수 있다는 형이상학적 가정을 하고 있기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현대의 회복적 응보주의에서는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욕구 억제 부담을 전제하는데 위반자는 이를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형벌은 위반자에게 부담을 가해 잘못된 분배를 옳은 상태로 되돌림으로 정당화됩니다. 이들은 형이상학적 가정에 의존하진 않았지만 시정적 정의 실현을 위반자 개인의 상태에 국한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부당한 고통을 받는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벌에 대한 정당화 이론 중 과거지향적 입장은 그 정당성 근거를 위반 행위에서 찾으며 그 결과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반면 미래지향적 입장은 그 근거를 미래의 결과에서 찾으려 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공리주의 형벌론이 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과 같은 목적을 궁극적 가치, 그 실현 방법을 수단적 가치라고 합니다. 공리주의에서는 목적이 되는 궁극적 가치 총량을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공리주의 형벌론은 형벌도 전체 가치 총량을 크게 할 때 정당화된다고 봅니다. 그들은 전체 가치 증대 이외에 도덕적 올바름의 근거는 없다고 보기에 전통적 응보주의는 잘못이라고 반박하며 응보주의적 형벌도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형벌이 정말로 더 큰 가치를 산출할 수 있을까요? 사회 안정
안정은 구성원들이 더 많은 가치를 추구하는 기반이 되어 가치 총량을 크게 하고, 형벌은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에 불가결한 것인데요. 형벌 제도가 사회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방식 중 특별 예방은 형벌이 범죄자를 예방한다고 보며, 일반 예방은 다른 구성원들이 범죄를 못하게 한다고 봅니다. 이처럼 형벌은 미래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사회 안정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전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 부정의한 형벌도 허용해야 하며, 오히려 그러지 않은 것을 그른 것으로 봅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예방 본보기 처벌도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리주의 형벌관은 형벌을 받는 사람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정의에 어긋납니다. 형벌은 법률을 어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인데요. 여기서 형벌의 정당화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응보주의 형벌론은 그릇된 행위 그 자체가 형벌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를 형벌에 응분을 갖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무지나 실수, 어쩔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응분이 없다고 여기는데, 응분 근거를 행위자의 도덕적 악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악한 마음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말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책임이 응분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책임에 따른 처벌은 정당화됩니다. 전통적 응보론에서는 시정적 정의를 말하는데, 형벌이 파괴된 정의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행위자의 처벌이 그의 인격을 정의 상태로 회복시킨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가 죄를 형이사학적 실체로 보고 없앨 수 있다는 형이사학적 가정을 하고 있기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현대의 회복적 응보주의에서 위반자는 자기 욕구 억제 부담을 거부하는 사람인데, 형벌은 그로 인한 잘못된 분배를 옳은 상태로 되돌림으로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시정적 정의 실현을 위반자 개인에게 국한하다 보니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벌에 대한 정당화 이론에는 과거지향적 입장과 미래지향적 입장이 있는데요. 미래지향적 입장으로 대표적인 것이 공리주의 형벌론입니다. 공리주의는 궁극적 가치 총량을 크게 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요. 공리주의 형벌론에서는 형벌도 가치 총량을 크게 할 때 정당화된다고 봅니다. 그들은 전체가 지중대 이외에 도덕적 올바름의 근거는 없다고 보기에 전통적 응보주의는 잘못이라고 하며 응보주의적 형벌도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형벌이 정말로 더 큰 가치를 산출할 수 있을까요? 사회 안정은 가치 총량을 크게 하며 형벌은 사회 안정을 위해 불가결한 것입니다. 형벌 제도가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특별 예방과 일반 예방이 있는데요. 모두 형벌이 미래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전체 이익을 위해 부정의한 형벌도 허용해야 하며, 오히려 그러지 않은 것을 그른 것으로 봅니다. 이런 이유로 예방 본보기 처벌도 정당화될 수 있는데요. 이는 형벌을 받는 사람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정의에 어긋납니다. 음의 높이를 인지하는 능력은 인간에게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옥타브를 같은 음으로 인지하는 경향, 즉 어느 문화권이건 어떤 음의 진동수가 2배인 음은 한 옥타브가 높은 음이지만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이러한 음의 순환성을 크로마라고 하며, 이는 지구상 대부분의 음악 전통에서 발견됩니다. 또한 진동수가 2대3의 비를 갖는 음 사이 간격인 5도, 가령 도, 솔 음정이 잘 어울려 협화적이라고 인식하는 것도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입니다. 이러한 음정인식의 보편성은 신경체계의 청각적 정보 처리 메커니즘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음정인식 메커니즘 때문에 협화음정을 바탕으로 한 음계는 여러 문화권에서 공통성을 갖습니다. 구석기 시대 악기, 즉 적당한 간격의 구멍이 뚫린 샛뼈의 발견으로 이미 음계가 존재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음계란 음악 연주를 위해 선택된 음의 집합입니다. 음계는 오래되었으며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되는데, 옥타브 순환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옥타브 안에 몇 개의 음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음의 선택은 문화권마다 상이하지만 소통이 없었던 문화권 사이에서도 음계의 음들의 일치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면 특정 음의 선호가 보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권에서 동일한 음계가 출현하기도 하는데요. 5도 협화성 피타고라스 음계와 동일한 삼부손익법이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고안되었습니다. 현대 서양의 표준 음계인 평균율을 처음 만든 사람은 명나라 주제육이었는데요. 평균율은 온음이 반음의 2배 간격, 반음 모두 동일 간격, 한 옥타브 12개의 반음 등간격 배치 방식인데, 주제육은 옥타브를 12등분하는 반음 간격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음악의 보편성 이유는 인간의 뇌에 있습니다. 음악을 관장하는 뇌의 장소는 소리를 1차적으로 인지하는 청각피질, 정서 담당 대뇌 변형계인데요. 청각피질은 청세포와 청신경으로 연결되고 자체적인 음정지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각피질에서 신호를 받는 대뇌 변형계는 생존 반사작용과 본능 정서작용이 일어나는 파충류 뇌인데요. 청각피질의 신호에 사고의 개입 없이 정서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음악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정서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이같이 음악에 의한 정서적 공감은 음악이 모든 인간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핵심 이유일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전통합주단 가물라는 서양에 일찍부터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가물은 망치, 아는 행동을 의미하므로 가물라는 망치질을 뜻합니다. 이는 가물란이 주로 타악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물란에서는 거의 모든 악기가 선율 타악기로 그 음향이 우리 농악대, 전통 타악기 리듬 앙상블의 음향과는 사뭇 다릅니다. 크기가 다른 쇠막대 한 줄 사론이나 한가운데 혹이 달린 징이 크기를 달리하면서 두 줄인 본항은 망치 타격의 독특한 선율과 음색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물란 음악은 역동적이고 특이한 쇳소리에 독특한 앙상블을 이룹니다. 가물란 연주곡은 하나의 악절이 반복되거나 조금씩 변주되면서 오래 지속되는데, 역동적인 리듬이 정교하게 나타나면서 강한 타악기 소리가 곡을 이끌어가며 큰손 모양 악기 공의 저음은 세 곡의 시작을 알립니다. 가물란은 다양한 인도네시아 전통 음계를 사용합니다.
슬렌드로와 펠로그가 그것인데요. 진동수가 2배이면 같은 이름이 되는 옥타브 체계를 제외하면 서양의 음계와 사뭇 다릅니다. 슬렌드로는 이웃음 사이의 간격, 즉 음정이 240센트로 균일 설계된 5음 음계이고 펠로그는 이웃음 사이의 음정이 불균등한 7음 음계입니다. 가물라는 악단마다 기준음을 다르게 조율하지만 이웃음 사이 음정은 정확하게 조율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오차는 합주에서 맥놀이를 일으켜 울림을 증가시킵니다. 서양 음악의 중심인 현악기나 관악기의 조화음은 사인파 형태의 단순음들로 분해가 가능한데 그중 가장 낮은 음을 기본음이라고 합니다. 조화음의 단순음들은 기본음의 정수배 진동수를 갖습니다. 서양적 감각에서는 조화음을 표준적인 아름다움의 바탕으로 여기지만 가물란의 중심인 막대, 솥, 징음은 단순음들의 진동수가 기본음의 정수배가 아닌 비조화음으로 가물란 연주곡은 안정감이 없는 이 비조화음이 곡을 이끌어갑니다. 또한 악단마다 다른 기준음으로 악기들이 조율되어 있어 개별 악단의 고유한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가물란이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 관련 독특한 존재 의미와 연관되는데요. 가물란은 종교적, 의식적, 교육적, 사교적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공동체의 문화적 산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음의 높이를 인지하는 능력은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옥타브를 같은 음으로 인지하는 경향, 즉 어느 문화권이건 어떤 음의 진동수가 2배인 음은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러한 음의 순환성, 크로마는 지구상 대부분의 음악 전통에서 발견됩니다. 또한 진동수 2대3인 음사의 간격인 5도 음정을 협파적이라고 인식하는 것도 공통적입니다. 이러한 음정인식의 보편성은 청각정보 처리 메커니즘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로 인해 협파음정 바탕의 음계는 여러 문화권에서 공통성을 갖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적당한 간격의 구멍세뼈는 이미 음계가 존재했음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음계는 연주를 위한 음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음계는 오래되었으며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되는데 순환성을 바탕으로 옥타브 안에 몇 개의 음의 선택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음의 선택은 상이하지만 소통이 없었던 문화권 사이에서도 종종 음계가 일치하는 것은 특정 음의 선호가 보편적인 것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권에서도 동일한 음계를 볼 수 있는 것인데요. 5도 협파성 피타고라스 음계와 동일한 3분 손익법이 그 예입니다. 평균율을 처음 만든 사람은 명나라 주제육인데요. 평균율은 온음이 반음의 2배, 반음 동일 간격, 한 옥타브 12개의 반음 등간격 배치 방식인데 주제육은 옥타브를 12등분하는 반음 간격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음악의 보편성 이유는 인간의 뇌에 있습니다. 음악을 관장하는 뇌의 장소는 청각피질과 되뇌 변연계인데요. 청각피질은 청세포와 청신경으로 연결되고 자체적인 음정지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뇌 변연계에서는 본능과 정서작용이 일어나는데 청각피질 신호의 정서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음악이 공통정서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이같이 음악에 의한 정서적 공감은 음악이 모든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핵심 이유일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전통합주단 가물란은 망치질이라는 의미인데 이는 가물란이 주로 타악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물란에서는 거의 모든 악기가 선율 타악기로 그 음향이 우리 농악대 리듬 앙상블과는 사뭇 다릅니다. 사론이나 보낭은 망치 타격의 독특한 선율과 음색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가물란 음악은 역동적이고 특이한 쇳소리의 독특한 앙상블을 이룹니다. 가물란 연주곡은 하나의 악절 반복과 변주로 오래 지속되는데 역동적인 리듬이 정교하게 나타나면서 강한 타악기 소리가 곡을 이끌어가며 공의 저음은 세 곡의 시작을 알립니다. 가물란은 다양한 인도네시아 전통 음계를 사용하는데요. 옥타브 체계를 제외하면 서양의 음계와 사뭇 다릅니다. 슬렌드로는 음정이 240센트로 균일한 5음 음계이고 펠로그는 음정이 불균등한 7음 음계입니다. 가물란은 악단마다 기준음이 다르지만 이웃하는 음사의 음정은 정확하게 조율하는데요. 약간의 오차는 맥놀이를 일으켜 울림을 증가시킵니다. 서양 음악의 조화음은 단순음으로 분해 가능한데 그중 가장 낮은 음을 기본음이라고 하며 단순음들은 기본음의 정수배 진동수를 갖습니다. 서양에서는 조화음이 아름다움의 바탕이지만 가물란의 중심인 막대, 솥, 징음은 기본음의 정수배가 아닌 비조화음으로 가물란 연주곡에서는 이 비조화음이 곡을 이끌어갑니다. 또한 악단마다 다른 기준음으로 조율되어 있어 개별 악단의 고유한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가물란이 지역 정체성 관련 독특한 존재 의미와 연관되는데요. 가물란은 공동체의 문화적 산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음의 높이를 인지하는 능력은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옥타브를 같은 음으로 인지하는 크로마는 지구 대부분의 음악에서 발견됩니다. 또한 5도 음정을 협파적이라고 인식하는 것도 공통적입니다. 이러한 음정인식의 보편성은 청각정보 처리 메커니즘의 공통성 때문에 생깁니다. 이로 인해 협파 음정 바탕의 음계는 여러 문화권에서 공통성을 갖습니다. 음계는 연주를 위한 음의 집합을 의미하는데 순환성을 바탕으로 옥타브 안에 몇 개의 음의 선택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문화권 사이에서 음계의 일치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특정 음의 선호가 보편적인 것임을 드러냅니다. 다른 문화권 동일한 음계로 피타고라스 음계와 3분 손익법을 들 수 있는데요. 평균율을 처음 만든 주제육은 옥타브를 12등분하는 반음의 간격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음악의 보편성 이유는 뇌에 있는데요. 자체적인 음정 지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뇌 변연계는 청각피질 신호의 정서 반응을 일으키는데 음악이 공통정서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이같이 음악에 의한 정서적 공감은 음악이 모든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핵심 이유일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가물란은 거의 모든 악기가 선율 타악기여서 그 음향이 우리 농악대의 리듬 앙상블과는 다릅니다. 사론이나 보낭은 망치 타격의 독특한 선율과 음색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쇳소리의 독특한 앙상블을 이룹니다.
가물란 연주곡은 악절의 반복과 변주로 오래 지속되는데 역동적인 리듬이 정교하게 나타나면서 강한 타악기 소리가 곡을 이끌어가며 공의 저음은 세 곡의 시작을 알립니다. 가물란은 다양한 전통 음계를 사용하는데요. 슬렌도로는 음정이 균일한 5음 음계, 펠로그는 음정이 불균등한 7음 음계입니다. 가물란은 악단마다 기준음이 다르지만 이웃하는 음사의 음정은 정확하게 조율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오차는 맥놀이를 일으킵니다. 조화음은 단순음으로 분해가 가능한데 이 단순음들은 기본음의 정수배 진동수를 갖습니다. 서양은 조화음이 아름다움의 바탕이지만 가물란의 중심인 막대, 솥, 징음은 비조화음으로 가물란 연주곡은 이 비조화음이 곡을 이끌어갑니다. 또한 악단마다 다른 기준음으로 고유한 음악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는 가물란의 독특한 존재의 의미와 연관됩니다. 가물란은 공동체의 문화적 산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의미정보의 저장, 재생에 관한 단일한 이론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의미기억 이론 대부분은 의미정보들이 상호 연결된 개념의 그물망으로 표상된다는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개념의 그물망이란 어떤 물체를 보거나 단어를 들을 때 관련 개념들이 활성화되고 주변 다른 개념들로 확산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활성화 확산 모형이라고 합니다. 활성화 확산 모형은 개념들 간 관계 간선을 중시합니다. 뇌의 신경세포 다발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한마디가 활성화되면 다른 영역들로 확산되기 때문에 활성화 확산 모형은 뇌의 생리적 반응과 유사합니다. 그림은 기억의 일부가 연결망으로 표상되는 방식을 나타낸 것인데 개념 정점들을 연결하는 간선의 길이는 의미 관련 정도를 의미합니다. 버스가 전형적인 운송도구임을 나타내기 위해 소방차 운송도구 간선보다 버스 운송도구 간선을 짧게 그려놓았습니다. 활성화 확산 모형은 어떤 개념이 처리될 때 활성화 상태가 연결망의 간선을 따라 퍼져나가는데 그 확산은 점점 약해진다고 가정합니다. 가령 소방차가 제시되면 관계가 밀접한 빨강이나 불은 강하게 활성화되지만 관계가 가깝지 않은 석양이나 장미는 약하게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을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구성 요소는 상위 범주나 하위 범주를 활성화시키는 속도도 빠르고 정도도 강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활성화 다음 두 번째 활성화는 첫 번째보다 약해지고 세 번째는 두 번째보다 약해지기 때문에 의미망 속 모든 개념이 활성화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극에 대해 기억된 모든 정보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기억 속 가깝게 연결된 정보들만 자동으로 활성화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의식적인 통제나 주의 집중을 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자동 처리라고 합니다. 활성화 확산 모형은 의미 점화 효과로 뒷받침되는데요. 선행 자극의 영향으로 특정 자극의 탐지 또는 인식이 촉진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실, 핀, 귀, 바느질이라는 단어를 들었다면 바늘도 들었다고 믿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실, 핀, 귀, 바느질이란 단어를 듣더라도 바늘을 들었다고 판단할 확률이 낮게 나오는데 이는 연관성 형성에 필요한 자극을 강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의 말이 빨랐다 해서 말의 의미 활성화에도 적용되는데요. 경마장에 갔다, TV 토론을 보았다, 팀을 나누어 윷놀이를 했다 중에 어떤 자극이 선행되느냐에 따라 말의 의미는 다르게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아이콘은 물체의 속성을 이미지나 문자로 표현해 상징적인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직관적인 컴퓨터 조작이 가능하게 합니다. 아이콘을 사용하면 작업 탐색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문자 해독 능력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기억하기 쉽고 기능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어 컴퓨터 사용을 편리하게 합니다. 아이콘 디자인은 그래픽이나 문자만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픽 아이콘은 인식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고 문자 아이콘은 의미 파악은 명확하지만 신미성이 떨어지고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빠르고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그래픽과 문자를 함께 사용해 아이콘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디자인이 잘못되면 혼란을 가중할 수 있기에 아이콘이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는 아이콘 디자인은 봤을 때 기능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활성화 확산 모형을 아이콘에 적용하면 아이콘과 의미의 연결 강도는 디자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가령 문서 작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들을 떠올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해당 아이콘을 선택하려 할 것입니다. 이때 아이콘의 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속성은 구체성과 의미적 거리입니다. 구체성은 아이콘이 실제 사물이나 사람을 묘사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가령 점선, 면, 색 같은 기본적인 조형 요소로 대상을 단순화하거나 변형하는 추상적 아이콘은 기하학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의미적 거리는 아이콘과 표상 기능 사이의 밀접성을 의미하는데 아이콘과 기능의 관계가 밀접하고 시각적으로 명확하다면 직접적, 아이콘 기능을 해석하기 위해 추론이 필요하다면 함축적이라고 말합니다. 아이콘의 인지에는 세대 차이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수의 연구 결과는 노년 세대가 모바일 아이콘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보기술의 수용 시기와 특성에 따라 아이콘 인지 능력의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젊은 세대는 유아기부터 접했기 때문에 아이콘 사용 환경에 익숙해 직접적 아이콘뿐만 아니라 함축적 아이콘 식별에도 우수합니다. 그러나 노년 세대는 직접적인 아이콘을 더 잘 식별하는데 장기간 지속적으로 겪어온 사물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과 지식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미정보의 저장, 재생에 관한 최근의 의미기억 이론은 의미정보들이 연결된 개념의 그물망으로 표상된다는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개념의 그물망이란 보거나 들을 때 관련 개념들이 활성화되고 다른 개념들로 확산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활성화 확산 모형이라고 합니다. 활성화 확산 모형은 개념들 간 관계 간선을 중시하는데요. 이는 서로 연결되어 한마디가 활성화되면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는 뇌의 반응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림은 기억의 일부가 연결망으로 표상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각 개념 연결 간선의 길이는 관련 정도를 의미합니다. 버스가 전형적인 운송도구임을 드러내기 위해 버스 운송도구 간선을 짧게 그려놓았습니다. 활성화 확산 모형은 어떤 개념의 활성화 상태가 연결망 간선에 따라 확산되면서 점점 약해진다고 가정합니다. 가령 소방차가 제시되면 빨강이나 불은 강하게 활성화되지만 석양이나 장미는 약하게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을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요소는 활성화 속도도 빠르고 정도도 강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성화는 첫 번째보다 약해지고 세 번째는 두 번째보다 약해지기 때문에 모든 개념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평상시 기억 속 가깝게 연결된 정보들만 자동으로 활성화되는데 이를 의식적인 통제나 주의 집중을 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자동 처리라고 합니다. 활성화 확산 모형은 의미점화 효과로 뒷받침되는데요. 선행 자극에 의해 특정 자극이 탐지 또는 인식이 촉진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실, 핀, 귀, 바느질을 듣고 바늘도 들었다고 믿는 확률이 높은데 반해 어린 아이들은 확률이 낮게 나오는데 이는 연관성 형성에 필요한 자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의 말이 빨랐다 해서 말의 의미 활성화에도 적용되는데요. 경마장, TV토론, 윷놀이 중 어떤 자극이 선행되느냐에 따라 말의 의미는 다르게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아이콘은 속성을 이미지나 문자로 표현해 직관적으로 컴퓨터를 조작하게 합니다. 아이콘을 사용하면 탐색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문자 해독 능력에 영향을 덜 받아 컴퓨터 사용을 편리하게 합니다. 아이콘 디자인 중 그래픽 아이콘은 인식 속도에 장점이 있지만 의미 파악이 어려울 수 있고 문자 아이콘은 의미 파악은 명확하지만 신미성이 떨어지고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과 문자를 함께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디자인이 잘못되면 혼란을 가중할 수 있기에 아이콘이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는 아이콘 디자인은 기능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활성화 확산 모형을 적용하면 아이콘과 의미의 연결 강도는 디자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가령 문서 작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떠올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아이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이콘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 중 구체성은 아이콘의 묘사 수준을 의미합니다. 기본 조형 요소로 대상을 단순화하거나 변형하는 추상적 아이콘은 기하학적으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미적 거리는 아이콘과 기능 사이의 밀접성을 의미하는데 관계가 밀접하고 시각적으로 명확하다면 직접적, 해석을 위해 추론이 필요하다면 함축적이라고 말합니다. 아이콘의 인지에는 세대 차이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노년 세대가 아이콘 사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보기술의 수용 시기와 특성에 따라 아이콘 인지 능력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젊은 세대는 유아기부터 접했기 때문에 아이콘에 익숙해 직접적인 아이콘뿐만 아니라 함축적 아이콘 식별에도 우수합니다. 그러나 노년 세대는 직접적 아이콘을 더 잘 식별하는데 이는 사물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과 지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의미기억 이론은 의미 정보들이 연결된 개념의 그물망으로 표상된다는 것인데 무언가를 보거나 들을 때 관련 개념들이 활성화되고 다른 개념으로 확산되는 것을 활성화 확산 모형이라고 합니다. 활성화 확산 모형은 개념 간 간선을 중시합니다. 이는 뇌의 반응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림은 기억이 연결망으로 표상되는 방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개념 간선의 길이는 관련 정도를 의미하는데 버스가 전형적인 운송도구임을 드러내기 위해 버스 운송도구 간선을 짧게 그려놓았습니다. 활성화 확산 모형은 어떤 개념의 활성화 상태가 확산되면서 점점 약해진다고 가정합니다. 가령 소방차가 제시되면 빨강이나 불은 강하게, 석양이나 장미는 약하게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의 전형적인 요소는 활성화 속도와 정도가 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서 약해지기 때문에 모든 개념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가깝게 연결된 정보들만 자동으로 활성화되는데 이를 자동 처리라고 합니다. 활성화 확산 모형은 의미점화 효과로 뒷받침되는데요. 선행 자극에 의해 특정 자극의 인식이 촉진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실, 핀, 귀, 바느질을 듣고 바늘도 들었다고 믿는 확률이 높은데 반해 아이들은 확률이 낮게 나오는데 이는 연관 자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콘은 속성을 이미지나 문자로 표현해 직관적으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컴퓨터 사용을 편리하게 합니다. 그래픽 아이콘은 의미 파악이 어려울 수 있고 문자 아이콘은 신미성이 떨어지고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과 문자를 함께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디자인이 잘못되면 혼란을 가중할 수 있기에 아이콘의 의미 전달 평가가 중요합니다.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는 디자인은 기능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활성화 확산 모형을 적용하면 아이콘과 의미의 연결 강도는 디자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 중 구체성은 아이콘의 묘사 수준을 의미합니다. 대상을 단순화하거나 변형하는 추상적 아이콘은 기하학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의미적 거리는 아이콘과 기능 사이의 밀접성을 의미하는데 관계가 밀접하고 명확하다면 직접적, 해석을 위해 추론이 필요하다면 함축적이라고 말합니다. 아이콘의 인지에는 세대 차이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노년 세대가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수용 시기와 특성에 따라 인지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젊은 세대는 아이콘에 익숙해 식별에도 우수합니다. 그러나 노년 세대는 직접적인 아이콘을 더 잘 식별하는데 이는 직접적인 경험과 지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행동이 자유의지라고 말하려면 의식적인 의도가 필요하며 그것이 그 행동의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경과학의 몇 가지 실험은 이 자유의지가 환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이 행동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행동은 무의식적인 뇌의 활동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실험으로 리벳의 실험이 있습니다. 피실험자는 시간 내에 원할 때 손가락을 구부리라는 주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험자는 뇌전도 준비 전후를 측정합니다. 피실험자의 의식적인 결정 시점을 측정하기 위해 추침 시계판을 보고 언제 결정했는지 보고하도록 하는데요. 실험 결과 뇌전도 준비 전후는 근전도 근육의 움직임 시점보다 550m초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피실험자가 결정을 보고한 시점은 근육의 움직임 시점보다 200m초 앞섰습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손가락에 대한 의식적 결정 시점보다 350m초나 먼저 뇌의 활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식적인 의도는 뇌 속의 사건에 뒤따라 일어날 뿐이고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어떤 행동에 대한 의식적인 의도 전에 그 원인이 이미 뇌에 있었던 것입니다. 리벳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는 순에 의해 얻어졌습니다. 피실험자는 왼손과 오른손의 집게손가락으로 두 버튼 중 하나를 언제 누를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으로 뇌의 활동을 세밀하게 측정합니다. 또 실험자는 스크린 중간에 제시되는 자음을 보고 버튼을 누르려는 의식적인 결정을 했을 때 어떤 자음이었는지 기억하게 했습니다. 실험 결과 뇌의 활동, 의식적인 결정, 손가락의 움직임 순서로 추정되었는데 뇌의 활동은 의식적인 결정보다 10초 먼저 일어났습니다. 또한 자기공명 영상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쪽 버튼일지 예측했는데 60% 확률로 맞췄습니다. 이후 전극을 뇌에 이식해 신경세포 활성을 측정한 다른 연구에서는 버튼에 대한 의식적 결정보다 1초 앞서 어느 것을 누를지 80% 확률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리벳의 실험 결과는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부정되면 인간은 동물이나 기계와 구분되는 특성을 잃게 되며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리벳의 실험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으며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요. 우선 피실험자 행동은 자유의지에 의한 자발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자동적인 반사적인 것일까요? 피실험자 행동은 지시대로 손가락을 구부리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설명하는 철학 수업에서는 손을 들어 올리는 행동이 제시되는데요. 이때 교수는 자신의 손을 들어 올린 후 올리고 싶어 올렸는가 어쩔 수 없이 올렸는가 묻습니다. 손을 올리는 행동이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자유의지 행동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전형적인 자유의지 행동은 그 행동이 아니면 안 될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교수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다른 행동, 가령 노래 같은 행동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벳의 실험에서 손가락 행동도 전형적인 자유의지 행동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피실험자는 행동 전에 의식적인 의도를 보고하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반사적 행동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철학 수업에서 교수 행동이 꼭 필요한 행동이 아닌 것처럼 손가락 행동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손을 올리는 행동은 강요나 무의식에 의한 것이 아니지만 손가락 행동은 지시에 의한 것이고 그것이 반복될수록 피실험자는 숙고 없이 습관적으로 손가락을 구부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강요와 무의식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자유의지의 전형성에서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준비 전후로 측정된 뇌의 활동이 의식적인 의도보다 앞선다는 결과는 타당한가에 관한 것인데요. 의식적인 의도 시점은 피실험자가 의도한 순간을 보고하라는 요구에 자기 의도를 주목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W에 앞서 의도 또는 결심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준비 전이 550m초보다 먼저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비 전이는 이 의도가 준비 전이라는 신경적 현상으로 구현된 것이고 W는 I에 대한 메타적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W에 앞서는 I가 존재한다면 준비 전이가 W보다 먼저라고 해서 뇌의 활동이 손가락 의도보다 먼저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피실험자는 손가락 의도를 가져야 하고 그 순간 시계의 초침을 봐야 하며 다시 그 순간을 보고해야 합니다. 손가락 의도를 가는 것과 초침에 주목하는 것은 별개 사건이므로 두 사건의 발생 시간은 일치할 수 없습니다. 이 실험이 비교하려는 세 가지 대상 중 뇌의 활동과 신체의 움직임은 기계로 측정되지만 의식적인 의도는 피실험자의 보고에 의존해 측정됩니다. 따라서 그 보고가 의식적인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의식적인 의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개발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나 그 측정값은 또 다른 뇌의 활동의 측정값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행동이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라면 의식적인 의도가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경과학은 이 자유의지가 환상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자유로운 선택 행동은 사실 무의식적인 뇌의 활동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실험으로 리벳의 실험이 있습니다. 피실험자는 손가락을 구부리라는 주문을 받고 실험자는 뇌전도 준비 전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피실험자의 의식적 결정 시점을 측정합니다. 그 결과 준비 전후는 근육의 움직임보다 550m초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피실험자의 결정 보고 시점은 근육의 움직임보다 200m초 앞섰습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의식적 결정보다 350m초나 먼저 뇌가 활동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식적 의도는 뒤따라 일어날 뿐이고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어떤 행동의 의식적 의도 전에 그 원인은 이미 뇌에 있었던 것입니다. 리벳을 지지하는 결과는 순에 의해 얻어졌습니다. 피실험자는 집게손가락으로 두 버튼 중 하나를 언제 누를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으로 뇌의 활동을 세밀하게 측정합니다. 피실험자는 제시된 자음을 보고 의식적인 결정 당시의 자음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실험 결과 뇌의 의식, 움직임 순서로 측정되었는데 뇌의 활동은 의식적인 결정보다 10초 먼저 일어났습니다. 또한 자기공명 영상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쪽일지 예측했는데 60% 확률이 나왔습니다. 이후 전극을 뇌에 이식해 활동을 측정한 다른 연구에서는 의식적인 결정보다 1초 앞서 80% 확률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리벳의 실험은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유의지가 부정되면 인간은 고유한 특성을 잃게 되며 또 잘못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리벳의 실험에 대한 많은 논란과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요. 우선 피실험자의 행동은 자발적인 것일까요? 반사적인 것일까요? 피실험자의 행동은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설명하는 철학 시간에 교수는 자신의 손을 들어 올린 후 올리고 싶어서인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묻습니다. 손행동이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자유의지 행동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자유의지라면 그것이 아니면 안 될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교수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행동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벳의 실험에서 손가락 행동도 전형적인 자유의지라 하기 어려운데요. 물론 행동 전에 그 의도를 보고하기 때문에 비자발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수 행동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손가락 행동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손 행동은 강요나 무의식이 아니지만 손가락 행동은 지시에 의한 것이고 반복될수록 숙고 없이 습관적이 됩니다. 다시 말해 강요와 무의식이 개입되므로 자유의지에서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준비 전인 뇌의 활동이 의도보다 앞선다는 결과는 타당한가 하는 것인데요. 의식적인 의도 시점은 피실험자가 보고 요구에 자기 의도를 주목한 결과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W에 앞서 의도 또는 결심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는 준비 전이보다 먼저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비 전이는 이 의도의 신경적 구현이고 W는 I에 대한 메타적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W에 앞서는 I가 존재한다면 준비 전이가 W보다 먼저라고 해서 뇌의 활동이 손가락 의도보다 먼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피실험자는 손가락 의도를 가져야 하고 그 순간 초점을 봐야 하며 보고해야 합니다. 손가락 의도를 갖는 것과 초침 주목은 별개이므로 발생 시간은 일치할 수 없습니다. 이 실험이 비교하려는 세 가지 대상 중 뇌의 활동과 신체의 움직임은 기계로 측정되지만 의식적인 의도는 피실험자의 의존에 측정됩니다. 따라서 그 보고가 의식적인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의도 측정 방법이 개발된다면 그 측정값은 또 다른 뇌의 활동 측정값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행동이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라면 의식적인 의도가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경과학은 자유의지를 환상으로 보는데요. 행동은 무의식적인 뇌의 활동에 의해 시작되며 리벳의 실험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실험자는 피실험자의 뇌전도 준비 전이를 측정하고 피실험자의 의식적 결정 시점을 측정합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의식적 결정보다 먼저 뇌의 활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의식적 의도는 행동의 원인이 아니며 원인은 이미 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는 피실험자가 직배손가락으로 버튼을 언제 누를지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뇌를 세밀하게 측정합니다. 또 피실험자는 제시된 자음을 보고 의식적 결정 시의 자음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실험 결과 뇌의 활동은 의식적인 결정보다 10초 먼저 일어났습니다. 자기 공명 영상 결과로 어느 쪽일지 예측했는데요. 60% 확률이 나왔습니다. 전극을 뇌에 이식한 다른 연구에서는 의식적 결정보다 1초 앞서 80% 확률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리벳의 실험대로 자유의지를 부정하면 인간은 특성을 잃게 되며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리벳의 실험을 두고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요. 우선 피실험자 행동은 자발적인 것일까요? 반사적인 것일까요? 피실험자 행동은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철학 시간의 교수는 자신의 손을 올린 후 올리고 싶어서인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묻습니다. 그의 행동을 자유의지라 하기는 부족해 보이는데요. 그 행동이 아니면 안 될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벳의 실험에서 손가락 행동도 전형적인 자유의지라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비자발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교수 행동처럼 손가락 행동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 행동은 강요가 아니지만 손가락 행동은 지시에 의한 것이고 반복될수록 습관적이 됩니다. 다시 말해 강요가 개입되므로 자유의지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준비 전인 뇌의 활동이 의도보다 앞선다는 것은 타당한가 하는 것인데요. 의도 시점은 보고 요구에 자기 의도를 주목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W에 앞서 결심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는 준비 전이보다 먼저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비 전이는 이 의도가 구현된 것이고 W는 I에 대한 메타적 의식이 됩니다. W에 앞서는 I가 존재한다면 뇌의 활동이 손가락 의도보다 먼저일 수 없게 됩니다. 피실험자는 의도를 가져야 하고 초침을 봐야 하며 보고해야 합니다. 의도를 갖는 것과 초침 주목은 별개이므로 발생 시간은 일치할 수 없습니다. 뇌 활동과 움직임은 기계로 측정되지만 의도는 피실험자의 의존에 측정됩니다. 따라서 그 보고는 의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만약 의도 측정 방법이 개발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측정값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